네, 안녕하세요. 상무론 2주차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번 주까지는 그렇게 어려운 수업 내용이 있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뭐, 좀 기본적인 우리가 무역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역은 이거를 이제 많은 교과서에서 종류를 좀 나눠서 살펴보고 있어요. 물품의 이동 방향이라든지 주체에 따라서 그리고 뭐 수출입 방법, 가공 방법, 여러 가지 기준으로 무역의 종류를 나누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죠. 물품의 형태에 따라서 먼저 좀 나눠서 얘기를 해보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강역의 무역과 협의의 무역을 얘기를 할 때 제가 협의의 무역은 말 그대로 물품, 눈에 보이는 형태가 있는 물품, 보통 이제 제품, 상품, 이런 것들을 거래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유형 무역이죠. 그런 물품들은 관세법의 관리를 받고 우리가 세관이라고 하는 세관이 부산에도 이제 부산 그 남포동 쪽에 부산 세관이 있죠. 부산 본부 세관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세관의 통관 절차를 거쳐서 수출입되는 물품을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무역 수지에 이제 그 통계로 잡히는 거고 무형 무역이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은 뭐냐? 어떤 물품이나 제품이나 상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이나 용역, 자본, 노동력 이런 것들의 수출입을 의미를 합니다. 이런 것들은 통관 절차를 거치거나 하지는 않죠. 자, 그리고 직간접 여부에 따라서 분류를 또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직접 무역이라고 하는 거는 양국의 거래 당사자가 제3자를 거치지 않고 직접적인 계약을 체결해서 거래를 하는 그런 경우를 직접 무역이라고 하고요. 간접 무역은 중간에 간접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 걸로 봤을 때 중간에 개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간접 거래라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중개무역과 중개무역이 있는데 이게 발음도 비슷하고 철자도 비슷하기 때문에 좀 구분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저도 그냥 다른 사람이 발음하는 걸 들었을 때 구분 못해요. 근데 이제 보통 그 위에 있는 중개 할 때 인터미디엇 트레이드라고 하는 것은 요 중개라고 하는 한자는 보통 어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연결고리가 있어요. 연결고리가 있어서 물품을 쉽게 말해서 A란 사람이 B란 사람한테 수출을 하고 B란 사람이 어떤 물품의 추가적인 가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C라는 사람한테 다시 수출을 하는 그러한 경우를 중개무역이라고 합니다. 이 중개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이 중개 있죠. 두 번째 있는 중개할 때 인터미디어 할 때 그 저 여의로 돼 있는 거 여의로 돼 있는 저 중개무역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뭘 어떨 때 많이 쓰냐면 생중개, 위성중개, 위성방송을 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유럽에서 축구 시합이 있어요. EPL 프리미어 리그에서 이제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토트넘이랑 어느 첼시랑 이렇게 런던에서 경기를 한다라고 칩시다. 그걸 우리가 코로나 시국이기도 하지만 물리적인 거리가 거의 시차로 해서 10시간 넘게 떨어져 있는 곳이기 때문에 직접 가서 볼 수가 없죠. 근데 우리는 집 안에서 TV를 통해서 그 경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런던에서 촬영된 그 축구 경기가 위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이 되죠. 그러면 쉽게 말해서 직접적으로 어떤 전파가 오는 것이 아니라 위성을 통해서 오는 거죠. 그게 위성 중계. 그러니까 중계 무역은 그런 방식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물품을 수출해서
일본으로 보냅니다. 그 일본에서 추가적인 가공을 해서 미국으로 보내요. 그러면 이제 이게 중개무역이 되는 거죠. 자, 밑에 또 중개무역이 있습니다. 이거는 영어 표현으로 merchandising trade라고 하는데, 이거는 그 중간에 있는 제3국의 상인이, 제3자가 수출입업자를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요 중개, 밑에 있는 요 중개는 언제 이런 표현을 많이 쓰냐면 공인중개사, 소위 말하는 우리 복덕파, 부동산에 있는 공인중개사. 그럼 공인중개사가 주로 하는 일이 뭐예요? 집 파는 사람과 집 사는 사람을 연결시켜 주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수출하고자 하는 사람과 수입하는 사람을 연결시켜 주는 그런 경우를 이제 중개무역이라고 합니다. 요게 조금 간접무역에서 우리가 체크해서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될 사안인 것이고, 그 외에도 직간접에 따른 분류로서 통가무역, 트랜식 트레이드가 있는데, 그 어떤 것은 특정한 국가를 뭐 그냥 경유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스위치 무역이라고 하는 거는 물품의 이동은 뭐 A에서 B로 가는데 대금 결제는 뭐 다른 사람에게 가고 뭐 이런 경우를 얘기를 하고요. 뭐 삼국 간 무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다양한 형태를 얘기할 수 있어요. 뭐 정확한 정의 내리기 어려워요. 뭐 아까 얘기했던 중개무역도 삼국 간 무역이라고 할 수 있고요. 뒤에서 보게 될 뭐 가공 수출입 이런 것들도 뭐 삼국 무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세 개 나라에서 물품이나 혹은 대금이나 계약 관계가 형성이 돼서 주고받고 하는 것들을 삼국 간 무역이라고 넓게 지칭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수출과 수입이 연계되어 있는 무역들, 이런 것들을 이제 카운터 트레이드, 연계 무역이라고 하는데, 이것의 가장 대표적인 게 물물 교환이에요. 바터 트레이드. 사실 바터 트레이드는 원래 무역이라는 말이 서로 교환하다라는 뜻에서 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거래의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형태가 물물 교환입니다. 내가 A라는 물건을 전달하고 그 대가로서 상대방에게 B라는 물건을 받아오는 그런 형태인데, 이게 오늘날엔 좀 어렵죠. 왜 그러냐면 인류는 이미 문명을 발달시키면서 물물 교환보다는 화폐를 통해서 물품을 교환하는 그런 화폐 경제 시스템에 익숙해져 버렸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물건, 예를 들어서 아니 연필을 수출을 하고 노트를 수입을 해 온다고 하셨을 때, 연필과 노트가 서로 필요한 사람에게는 물물 교환의 대상이 되지만, 우리는 상식적으로 머릿속으로 연필의 가격은 얼마고 노트의 가격은 얼마라는 거를 이야기하고 생각을 합니다. 가치가 같지 않죠. 연필과 노트의 가치는. 그렇기 때문에 순수한 형태의 물물 교환이라는 건 오늘날 일어날 수가 없어요. 각 제야마다, 각 물건마다 화폐 가치로서의 어떤 계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오늘날의 연계무역은 어떤 형태로 나타나느냐? 한 거래. 그러니까 물물 교환이긴 물물 교환인데, 이 화폐를 이용한 교환도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물건을 교환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나는 뭐 비싼 걸 주고 뭐 상대방은 좀 싼 걸 주고 이러면 내가 조금 돈을 더, 그러니까 싼 거 받으면서 돈을 좀 더 받는다든지. 왜냐면 내 거는 100원짜리인데 쟤는 나한테 50원짜리를 줬어. 그럼 그 남은 차액이 있을 거 아니야. 50. 이거 어떡할 거야? 거래해야지. 아니, 받아내야지. 그냥 나는 50 받고 50짜리 가치가 있는 물건을 받고 100짜리 가치가 있는 물건을 나는 남한테 준다? 그런 멍청한 짓을 하는 사람 없죠. 상거래하면서. 그러니까 순수한 형태의 물물 교환이라는 건 이제 일어날 수가 없어요. 물건의 가치라는 거 우리가 금전적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물물 교환이라 할지라도 대금을 주고받아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금을 주고받는 거를 뭐 예를 들어서 뭐 제3자한테 전가시킨다든지 뭐 그런 형태가 있습니다. 뭐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뭐 어떤 특수한 신용장이
예전에는 사용되기도 했어요. 신용장에 대해서는 지금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신용장 파트 가면 또 설명을 해야 되고, 또 중간중간에서 수출입 절차할 때도 또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신용장은 하나의 대금 결제 수단, 대금 결제 방법이라는 거 정도만 알아놓고 갑시다. 뒤에서 더 자세하게 얘기할 때가 있을 테니까. 자, 그래서 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동시 발행 신용장이라든지 뭐 기탁 신용장이라든지 토마스 신용장이라든지 이런 특수한 거래 방법을 대금 결제 방법을 이용을 해서 구상무역이 이루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대응 구매. 그렇죠. 내가 이 물건을 사줬으니까 너도 이거 사라. 뭐 이런 거예요. 약간 이거는 의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뒤에서 또 나와 있을 텐데, 옵셋 트레이드 오늘날에는 옵셋 트레이드 형태밖에 남아 있지 않은데, 예전에 이게 좀 동서냉전이 좀 심하고 이러던 시절에는 어떤 뭐 너무 일방적으로 수출입하고 이러면 어떤 정치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팔아줬으면 너도 이만큼 사줘야 되지 않겠니?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어떤 어, 거래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두 개의 신용장이 작성이 되고 두 개의 계약서가 발행되는 뭐 그런 형태, 카운터 퍼체이스, 내가 이만큼 사주니까 너도 이만큼 사줘, 뭐 이런 식으로 했던 것들이 대응 구매고, 오늘날에는 이런 게 잘 없고요. 산업협력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이제 그 어떤 물품에 대한 어떤 거래나 물품에 대한 교역보다는 이런 방식이에요. 용역을 수출하고 기술을 수출하고 자본을 수출을 해서 공장을 지어 가지고 그 공장에서 생산되는 물품이나 아니면 거기서 발생되는 수익을 이렇게 일정 부분 돌려받는 그러한 형태. 그리고 합작 투자는 말 그대로 다국적 기업이 해외 진출을 해가지고 뭐 자본을 수출하는 거죠. 거기서 투자를 해서 기업을 설립하거나 뭐 사업을 하는 그런 형태들. 자, 그리고 옵셋 트레이드가 있는데, 이거는 가끔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국제 무역에 있어서 정부가 개입이 돼서 대규모의 군수 물자라든지 무기, 방산 물자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거래를 할 때, 일방적으로 너무 비싼 물건을 팔게 되면 좀, 뭐 우리 개인과 거래해도 좀 물건을 많이 사주면 좀 애누리란 것도 있고, 솔직히 리베이트 이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좀 싸게 많이 사니까 싸게 해준다든지 뭐. 그죠? 뭐 아니면 싸게는 안 해주는데 약간 포인트 같은 거, 요새 현대 사회의 전자상거래나 이런 것들은 포인트제가 많이 활성화돼 있죠. 포인트 적립해가지고 물건 가격의 몇 프로, 뭐 0. 몇 프로 이렇게 해가지고 포인트 적립해서 그 포인트를 하나의 어떤 화폐처럼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근데 이거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미국이 한국에 전투기를 수출을 해요. 전투기란 게 뭐 기본 단위로 뭐 F-35 전투기 같은 거 이런 거 천억이 넘어가요. 천억이 넘어가는데, 그런 천억이 넘어가는 물건을 예를 들어서 뭐 40대 60대 이렇게 구매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래 대금이, 천억짜리 물건 40개를 거래를 하니까 얼마예요? 뭐 산술적으로 계산해봐도 4조에 4조 원이에요. 4조 원, 한국 돈으로 4조 원. 자, 그럼 엄청난 금액이잖아요. 그러면 그걸 일방적으로 그렇게 거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을 걸니다. 거기에 대응해서, 그 전투기에 대응해서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뭐 첨단 기술이라든지 정보라든지, 아니면 그 전투기에 들어가는 제품을 한국산을 쓰게 해준다든지, 뭐 그런 방식으로 일정 부분의 기여도를 돌려주는, 그게 이제 상계무역이고요. 각서무역은 뭐냐면, 이것도 요즘에는 뭐 잘 안 쓰이죠. 예를 들어서 동서냉전 시절에 전 세계가 서구권과 동구권으로 나뉘어가지고 공산진영과 자유진영으로 나뉘어서 체제 경쟁을 할 때, 그때는 정식으로 국가 간에 수교가 맺어져 있거나 뭐 대사관이 있거나 그런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일종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정부의 어떤 보호 없이 하는 거죠. 정부의 보호 없이 하는 그런 형태, 그런 경우에 이제 각서 무역 이런 것들이 등장을 했는데, 뭐 지금 그때도 그런 것들은 굉장히 희귀한 일이었고, 지금은 뭐 웬만한 그 상업 거래를 하는 국가들하고는 다 외교적으로 국교가 맺어져 있기 때문에 뭐 해당되는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자, 물품의 가공 방식에 따른 분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공무역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내가 물건을 완전히 만들어서 수출하는, 완제품을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부품을 수출해서 외국에서 생산을 해서 다른 나라에 판매를 한다든지, 뭐 그 반대의 경우도 있는 거고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이것 또한 삼국무역이에요. 삼국무역인데 대표적인 게 이런 게 있죠. 첫 번째 수탁 가공 무역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수탁이라고 하는 거는 받다요. 우리가 이제 물건을 회수한다, 받다, 뭐 받는다 할 때 수탁이에요. 수탁. 물건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외국의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원자재를 받아서 외국으로 가져와서 이걸 내가 가공을 해요. 가공을 해서 다른 사람에게 파는 거, 다른 사람에게 수출하는 거. 이게 수탁 가공 무역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부탁을 받아서 가공을 해가지고 보내는 거. 그러면 나는 뭘 얻느냐? 원자재가 들어오고, 원자재가 예를 들어서 보통 수탁 가공 무역이면 원자재가 공짜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공짜로 그러면 그 원자재를 가지고 가공을 해요. 내가 일종의 이 물품에 대해서 물품을 생산하기 위한 가공에 대한 용역을 넣는 거죠. 노동력을 이제 행사하는 거죠. 만들어서 물건을 내보내요. 그러면 저기 물건을 사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물건을 사는 사람은 보통 나보다는 나한테 원자재를 보내주는 저 사람한테 대금을 지급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 나는 뭘 얻느냐? 나한테 물건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한 사람으로부터 가공임, 가공임. 나는 노동력을 제공해서 물건을 만들고 가공임을 가득하는 그런 형태. 그러니까 하청업체죠. 생산의 하청업체. 그 아이폰을 만들기 위해서, 아이폰은 애플이 직접 자기들이 자체적인 공장에서 생산하는 게 아니죠. 폭스콘인가요? 그 제조 업체가 따로 있죠. 그러니까 애플의 뭐 휴대폰이라든지 태블릿 PC라든지 뭐 아이패드 이런 것들, 그런 경우에 그 물품을 이제 애플로부터 주문을 받아서 생산해내서 다른 나라로 보내는 그런 경우. 그게 이제 수탁 가공 무역이고, 위탁 가공 무역은 반대겠죠. 내가 원자재를 보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가공을 시켜서 그 물건을 가지고 뭐 판매하거나 하는 그런 형태, 그런 것들을 위탁 가공 무역이라고 합니다. 자, 반대로 뭐 이건 가공을 하는 건 아닌데 판매를 그렇게 남한테 맡기는 것도 있어요. 위탁 판매 수출, 남한테 물품을 보내 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판매하게 하고 판매된 만큼 뭐 대금 결제를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는. 반대로 수탁 판매 수입도 있겠죠. 내가 물건을 부탁받아서 수입을 해 와서 대신 팔아주는, 그리고 그 대신 팔아준 거에 대금은 저 물건 보낸 사람한테 보내고 나는 중간에 수수료 먹는 그런 형태가 수탁 판매 수입에 해당이 됩니다. 자, 동서무역, 남북무역, 그냥 이건 이제 그냥 백과사전에 나오는 옛날 말이 됐어요. 옛날 동서진영으로 갈려서 냉전하던 시절의 무역. 남북무역은 주로 선진국이 북반구에 있고 개발도상국이 남반구에 있어서 남북무역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무역, 뭐 그런 표현인데 이런 표현 잘 안 씁니다. 교과서에만 있어요. 자, 기타 무역 있습니다. 플랜트, 이거는 설비,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한 플랜트. 그러니까 가서 지어주는 거예요. 건설공사 영역이에요.
그런 것들 하는 거 있죠. 예, 플랜트 수출 있고요. 뭐 예전에 우리나라가 한국이 고도 성장을 하던 시절에 중동에 그 오일 머니를 이용을 해서 뭐 항만 시설을 짓거나 뭐 오늘날에도 한국이 아랍에미레이트의 원자력 발전소를 짓고 있죠. 뭐 그런 것들, 예, 그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플랜트 수출이고. 자, 보세 창고도 조건의 거래가 있습니다. 영어로 이제 bonded warehouse transaction 이렇게 돼 있는데, 자, 보세 창고란 말이 등장을 해요. 보세 창고. 보세 창고는 뭐냐면, 세금이 유보되어 있는 창고란 뜻이에요. 세금? 유보? 다 어렵죠. 말이 다 어렵죠. 자, 기본적으로 뭐가 있냐면, 한국이라는 나라를 한번 대충 그려봅시다. 너무 대충 그렸죠. 자, 이게 한국의 국경이에요. 예, 뭐 위에 북한이 있고. 자, 그러면 우리가 한국에 물건을 가져온다라고 하면 뭐 이렇게 들어오면 한국에 물건 가져오는 거죠. 근데 그거는 국경선을 기준으로, 정치적인 국경선을 기준으로 한국에 물건을 가져온다는 거고요. 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정치적인 국경선 외에도 경제적인 국경선이 있습니다. 그거를 뭐 상대방 국가를 배제하기 위한 어떤 배타적 개념의 국제 그 경계선은 아니고요. 이 경제적 개념의 국경선이 있는데 이걸 뭐라 그러냐면 간세선이라고 합니다. 이 간세선이란 건 결국 뭐냐면 이 간세선 밖에서 간세선 안으로 물건이 들어오면 수입이고요. 이 물건 밖으로 선 밖으로 이렇게 물건이 나가면 수출이에요. 물론 간세법 기준으로 한국의 간세 법령 기준으로 간세. 이건 뭐 사람에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사람을 수출한다는 표현을 잘 안 쓰잖아요. 사람이 물건이 아닌데, 물론 사람이 외국에 나가서 건설 용역을 하거나 하는 그런 어떤 노동력이나 용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람 그 자체가 물건이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간세선을 통과한다라는 개념은 물품을 수출 수입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물건이 수출되고 수입되는 것의 경계선이 간세선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간세선이 뭐 그럼 국경선하고 같은 거 아닙니까? 문제는 간세선하고 이 국경선하고 달라요. 다르다고요. 예. 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 간세선을 통과하는 의미라는 건 뭐냐면 수출할 때는 문제가 없어요. 수입할 때가 문제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세선을 통과하려면 수출 신고, 수입 신고를 합니다. 물건이 한국에서 나가고 한국에서 들어올 때 수출 수입 신고를 한다고요. 근데 이 수출 신고할 때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수입 신고할 때는 문제가 뭐냐면 반드시 간세를 납부해야 돼요. 대한민국 한국의 간세법 14조에 수입 물품에 대해서는 간세를 부과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간세는 수입되는 물품이라면 무조건 간세를 부과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생각이 드는 게 있죠. FTA 적용받으면 관세 안 낸다고 하는데, FTA를 적용을 받으면요, 그 특허 관세 적용을 받게 되는 거고, 특허 관세라는 게 뭐 일반적인 기준보다 관세를 부과해야 되는 기준보다 낮거나 아니면 세율이 0인 경우예요. 그러니까 FTA 특혜 관세를 적용을 받아서 관세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는 관세법에 의해서 관세 부과 대상이 아닌 게 아니라 세율이 0%인 거야. 이해가 되나요? 원래 기본적으로 한국은 관세율이 8% 국가예요. 평균 관세율이 8%입니다. 그러면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물건이 들어오면 관세를 부과해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1,000원짜리 물건이면 8원을 관세로, 80원이네요. 80원을 관세로 내야 돼요. 8%니까. 근데 이게 이 들어오는 물건이 예를 들어서 뭐 한미 FTA 적용을 받는다라고 하면, 한미 FTA에 적용 대상이 되는 물품은 이게 1,000원짜리 물건이라 하더라도 세율을 8%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뭐 0% 혹은 그 물건에 따라서 뭐 낮은 세율, 그러니까 일반적인 기준보다 좀 낮은 세율, 그건 물건에 따라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근데 그냥 예시를 드는 거니까 0%라고 합시다.
1,000원에 0원 곱하면 얼마가 되죠? 1,000원 곱하기 0. 0 곱하면 이거 아닌가요? 0원 되지 않나요?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가 너무 오래돼서 산수가 안 되네요. 아마 맞을 거예요. 예. 그러면 이게 뭐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FTA 특혜를 적용받는다 하더라도 FTA에 의해서 관세 부과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특혜 관세를 적용받아서 낮은 세율을 내는 거예요. 뭐 보통 세율이 이제 0%로 수렴하는 거예요. 어찌 됐든 FTA 적용을 받더라도 외국에서 한국으로 물건 들어오면 한국으로 물건이 들어오면 그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합니다. 자, 이게 이제 관세선에 대한 개념이었어요. 자, 여기서 왜 이런 설명이 길어졌나요? 라고 하면 이 보세 창고도 조건이 거래가 세금이 유보되어 있는 거래란 얘기를 했잖아요. 자, 그렇습니다. 이걸 조금 지우고. 자, 세금이 유보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세금이 유보됐다는 건 뭐냐라고 하는 건데, 이게 전통적인 의미의 관세선과 그 국경선이 일치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냐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부산항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부산항을 한번 뭐 부산 신항 보면은 이렇게 역 디귿자 모양으로 생겼죠. 근데 이제 항구가 이렇게 있어요. 물론 이 부산 신항에 들어오는 물건들이 한국으로 수입되는 물품인 경우도 많겠죠. 거의 대부분. 근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여기 예를 들어서 부산항에 물건이 들어왔는데 이 물건이 한국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나가가지고 뭐 중국으로 가거나 아니면 일본으로 가거나 뭐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런 물건들 이제 한적 물품이라고 하죠. 한적 물품. 자, 그러면 이거는 이 부산 신항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대한민국의 영토이긴 한데 대한민국 영토 내로 들어왔기 때문에 관세를 부과하려고 보면 얘는 좀 있으면 곧 다시 중국이나 일본으로 나가야 돼요. 번거롭죠. 굳이. 한국에서 사용되거나 쓰일 게 아닌데 다시 나갈 앤데 뭔 한국에서 세금을 부과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한국으로 물리적인 국경선을 넘어온다 하더라도 관세를 안 내요. 왜? 이거는 국경선은 여기인데 관세선이 뭐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관세선이 무슨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게 물리적 실체가 있는 무슨 뭐 이렇게 철조망이 탁 쳐져 있고 담벼락이 세워져 있는 그런 경계선이 아니에요. 그 일종의 월이 아니에요. 관세선이라고 하는 거는 법적인 적용을 위한 하나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부산항에 들어왔다고 해서 이게 한국 땅이잖아. 부산항이 한국 땅이라고 해서 그냥 단순하게 관세법에 의한 수입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부산항에 들어올 수 있어요. 부산항에 들어오면 거기서 대기하고 있다가 다시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부산항에 들어온 물건이 한국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수입 신고를 해야 하고 그 수입 신고가 수리되고 관세가 납부되고 하는 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절차를 거치는 게 일종의 관세선을 넘어가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관세선을 넘어가는 행위. 외국 물품이 내국 물품이 되고 외국 물품이 한국으로 수입돼서 들어오는 겁니다. 한국에서 직접적으로 사용 소비할 물건만 그렇게 수입 신고라는 행위를 통해서 관세선을 통과시키고 한국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면 되는 거지 한국에서 쓸 게 아닌 물건이라면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것 또한 일종의 보세입니다. 원래대로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세금이 수입될 때 내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다시 나갈 물건이야. 한국에 들어오긴 했는데 다시 나갈 물건이야. 그러면 세금을 안 내고 약간 대기 타는 거예요. 미뤄두는 거예요. 유보한다라는 뜻이 사전적으로 약간 이렇게 미뤄둔다, 제껴둔다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원래는 내야 되는 세금을 잠깐 혹은 영구적으로 일시적으로 안 내고 잠깐 대기 타고 있는 거예요.
미뤄두는 거, 그거를 유보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 창고도 조건 거래란 건 뭐냐면 이런 부산항에 혹은 부산항이나 부산항의 배후단지 이런 곳에다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창고를 하나 지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수출자가 물건을 가져다 놓습니다. 분명히 한국 땅 위에 한국의 항구시설이나 항만 배후단지에다가 창고를 만들어서 거기다 물건을 가져다 놓아요. 그런데 뭘 안 한다? 수입 신고를 안 해요. 수입 신고를, 한국에 물건이 들어와 있는데 한국 정부의 한국 세관에다가 수입 신고를 안 하면 그게 어떤 물건 상태냐? 한국에 물건이 법적으로 수입된 상태가 아니에요. 외국 물품 상태예요. 그러면 그렇게 둘 수 있습니다. 허락을 받고 그 상태에서 요거 한국에다가 한국의 일종의 창고에다가 부산항 창고에다가 수입 신고 안 한 상태로, 다시 말해서 세금을 유보해 둔 상태로, 다시 말해서 보세 상태로 물건을 두고 이 수출자는 뭘 하냐면 한국에서 이 물건 사갈 사람을 그때 찾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인 무역 거래라고 하면 수출자 수입자 만나가지고 네가 물건 팔래, 네가 물건 살래, 오퍼하고 뭐 승낙하고, 오퍼 승낙은 나중에 배우겠지, 다시 정확하게 우리가 배우겠지만, 그래서 거래하고 뭐 그때서야 국제 운송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거는 반대로 국제 운송이 먼저 이루어지고 국제 운송을 해서 한국에다 물건을 가져놔요. 가져다 놓는데 누가 살지도 모르고, 그리고 수입 신고도 안 해. 그냥 일단 둬, 보세 창고에 세금 유보된 상태로, 간세가 유보된 상태로. 여기서 말하는 세금은 간세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누가 사갈지를 찾아. 그래서 살 사람을 찾았어요. 그러면 그때 그 사람한테 파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간 사람은 뭐 하면 되냐? 이 창고에 와가지고, 부산항에 있죠. 멀리 갈 필요도 없어요. 외국 나갈 필요도 없어요. 요 와가지고 물건 보고 수입 신고해서 가져가면 돼요. 그럼 수입이 그때 이루어져요. 그때 대금 받고 뭐 하면 되겠죠. 이런 방식으로 거래하는 거를 보세 창고도 거래라고 합니다. 자, 수출자가 자기 위험과 비용으로 여기다가 부산항 여기다가 보세 창고 만들어서 거기다가 물건을 갖다 놔요. 그래서 현지에서 사갈 사람, 구매자를 찾아요. 수출업자 측면에서 만약에 이렇게 한국에다 가져다 놓았는데 아무도 안 사가면, 여기다 가져다 놓은 돈에다가 이거 다시 가져갈 돈, 반송비용까지 들죠. 그리고 이게 돈을 먼저 받고 가져다 주는 게 아니라 일단 가져다 놓고 판매자를 찾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금 회수가 늦죠. 그리고 수입업자 측면에서는 좋은 점이 있습니다. 어떤 측면이 있냐? 물건을 현장에서 여기 뭐 멀리 갈 필요 없이 부산 여기 와가지고, 부산 신항 와가지고 딱 보고 확인하고 구매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그리고 내가 이미 한국에 물건이 와 있기 때문에 나는 뭐만 하면 돼요? 차 가지고 와서 싣고 나가고 세관에다가 수입 신고하면 되죠. 절차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단순해지고 축약이 됩니다. 이런 거래가 있느냐? 많이 일어나요. 절대적으로 주로 원자재라든지, 그러니까 원자재라는 거는 누가 써도 쓰는 거잖아. 원재료, 재료, 범용성 있는, 어떤 산업에서라도 쓸 수 있는 그런 범용성 있는 원재료, 대표적으로 석탄, 석유, 철강석 뭐 이런 것. 철강석은 좀 제한이 있나? 어쨌든 석유라든지 뭐 이런 것들, 곡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충분히 보세 창고도 거래가 가능을 하죠. 그리고 조금 더 추가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해외여행 나가기 위해서 공항에서 만날 수 있는 그 면세점 있죠. 듀티프리샵. 여기서 말하는 듀티는 당연히 관세고요. 듀티프리란 것도 관세 부담이 없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인 용어로는 면세점이라고 부르는 것도 여기 관세법상 법률적인 용어로는 보세 판매장이라고 합니다. 세금이 유보되어 있는 채로, 세금 납부를 안 했어요. 무슨 물건? 관세를. 그런 채로 판매하는 물건인 거죠. 자, 그럼 면세점의 메커니즘은 뭐냐? 예를 들어서
외국에 뭐 샤넬이든 에르메스든 뭐 롤렉스든 뭐 그런 것들을 한국으로 수입해 와요. 근데 수입 신고 안 하는 거죠. 관세 안 내는 거예요. 그리고 지정된 장소, 공항, 항만 아니면 백화점, 지정된 면세점 이런 곳에다가 판매를 합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판매 자격에 제한이 있죠. 한국 사람은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외국에 나간다는 조건으로 정확하게 말하면 한국 사람이 한국에 있는 면세점을 에서 물건을 살 수 있는 건 그거를 면세점에서 구매해서 한국으로 다시 가지고 돌아오겠다라는 의미로 사는 것이 아니고요. 한국에서 면세점에서 물건을 사서 외국에서 사용 소비하겠다는 조건 하에 한국 사람이 한국에 있는 면세점에서 물건을 살 수가 있어요. 좀 복잡하죠. 이 관세법을 얘기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 수업이 관세와 통관 수업이 아니기 때문에 더 자세하게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외국에서 한국으로 관광을 온 사람의 경우에는 한국에 있는 공항이나 한국에 있는 백화점, 면세점에서 관세 납부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구매해서 자기 나라로 가져가면 되죠. 그러니까 이게 아까 딱 뭐예요? 한국으로 배가 들어왔고 컨테이너를 내렸는데 이 컨테이너 안에 있는 물건은 한국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다시 중국과 일본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여기가 백화점 면세점이라고 치면 이게 이제 그 일종의 이런 거죠. 백화점이 밖에 있는 거예요. 면세점. 듀티프리 샵에서. 이 물건이 있는데 이거는 외국에서 이렇게 왔어요. 근데 외국 사람이 와서 외국인 관광객이 와서 이 물품을 구매를 해요. 이거 한국에서 사용 소비하는 거 아니잖아. 자기 나라로 가지고 가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한국의 백화점,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에 가지고 들어올 때 관세 납부를 할 이유가 없죠. 어차피 다시 그 외국인이 가지고 나갈 건데 한국에서 사용 소비 안 될 건데 쓰이지 않을 건데. 그래서 세금을 물지 않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 세금을 안 물으니까 어때요? 일반 밖에 있는 동일한 물품이라 할지라도 다른 여기 이 일반적인 면세점이 아닌 매장에서 파는 물품의 가격보다 싼 거죠. 세금 부담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보세구역, 보세 판매장, 면세점의 메커니즘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게 국제 상무론이지 관세와 통관 수업이 아니기 때문에 뭐 더 길게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완제품을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부분품, 조립품 보내가지고 현지에서 조립해가지고 판매하는 방식을 이제 녹다운이라고 하고요. OEM, 주문자 상표 부착 방식이라고 하는 그런 수출도 있습니다. OEM 많이 들어봤죠. 자, 조금 끊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